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 오늘은 다른 제약회사 분석을 하기 전에 제약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적정 주식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제 제약회사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제약회사에 계신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약회사의 가치도 다른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회사의 가치는 순이익 곱하기 퍼를 통해서 적정 시총을 구하게 되는데 이 퍼 그리고 순이익도 얼마나 땡겨올 거냐 그리고 멀티플을 얼마나 줄 것이냐 또 다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식을 쓰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연 제약회사 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가 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순이익의 부분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좀 위험 부담이 줄어들고 좀 적절하게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매출이 언제 생길까? 그리고 매출이 생긴다면 얼마나 매출이 생길까? 이 매출은 약값으로 인해서 많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약값은 얼마로 책정이 되었나? 그리고 그 점유율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약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 특허가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물 말고도 다른 약이 있어서 그 이후에 커버를 할 수 있는 약물이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 캐시카우는 과연 믿을 만한 약인가? 이러한 것들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봐야 할까요? 약에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은 즉 삶의 주기인 거죠. 흥망성쇠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R&D 기간에는 돈을 쓰기만 할 것입니다. 약이 됐으면 이제 그 이후부터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왼쪽 차트에는 빨간색 선과 검은색 선이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은 여기 출시 기간이 조금 당겨진 거고 이 최대 세일즈가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의 능력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약은 흥망성쇠가 있다라는 거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네릭이 특허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얼마나 잘 막느냐가 이제 요거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회사의 개별 역량일 수 있으나 어떤 회사와 함께 파트너를 맺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파트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SK 바이오팜 설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위에 카드를 띄워 놓을 테니까 SK 바이오팜에서 해당 내용 나중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R&D 단계는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출시 이유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시 이유를 살펴보면 최대의 판매 시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의사들한테 이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시장이 이 약이 정말로 효과 있다라는 것을 느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가 특허가 끝나게 되면 제네릭 출시가 하게 됩니다. 제네릭이 보통 약값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제품 평균 가격이 파란색 선인데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릭 판매는 빨간색 선인데 이제 늘어나나 이제 오리지널 약물의 판매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선의 상승, 그리고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시간,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회사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캐시카우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약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흥망성쇠, 결국 망쇠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도 20, 30년 유지를 하고 있는 약물이 있긴 하지만 회사에서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메이저로 가져가지 않고 그냥 그냥 기본 깔아두는 걸로 보통 봅니다. 그 약물로 유지하기에는 회사의 매출이 그렇게 큰 영향을 차지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성에 있어서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같은 그래프를 세 가지를 중첩시켜서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 약물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다음 약물을 출시를 시켜야 매출이 쌓이면서 그래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두 번째 제품이 실패를 하거나 만약에 늦게 나오게 되면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서 나중에 세 번째 약물이 성공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쌓이는 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요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미래 약물뿐만이 아니라 기존 약물의 매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적응증 확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매출을 상승시킬 수도 있고 제네릭이 나오는 것을 억제시킴으로써 첫 번째 약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두 번째가 아니라 결국에는 1-1의 약물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약물 재창출 또는 이제 적응증 추가로 인하여 좀 더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약물 재창출은 요즘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또 신풍제약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R&D에 소모되는 비용이 솔직히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지만 R&D가 한번 실패하게 되면은 정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정말 큰 회사도 망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제약회사 임상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1조에서 3조 정도 투자를 하는데 성공률이 0.01%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신약 투자보다는 제네릭, 복제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R&D 소모 비용을 줄이는 것도 이익 향상에 큰 역할을 합니다. R&D 소모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R&D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R&D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R&D를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많이 망가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R&D를 하더라도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작처가 좀 스트릭트하게 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더 약값이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렴하게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허가를 취득을 할 때 한국은 이렇게 약값을 낮게 책정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만큼 낮춰라고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가 받지 못하고 R&D의 투자에 대한 리턴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D의 비용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R&D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10,000개의 화학물질을 검토를 해도 하나의 약물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오른쪽을 보시면 최소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부에서 약을 사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여기는 라이센스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도 다른 벤처 기업이 임상 1상은 통과하고 임상 2상 정도에 있는 약물을 가져옵니다. 사오는데 돈은 들지만 꽤나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실패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처음부터 개발해서 한 것보다는 훨씬 시간과 돈의 소비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라이센스인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R&D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AI를 통한 개발 진행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스크리닝 해볼 수 있고 기간도 단축시키고 결국에는 비용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계 제약회사에서 다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왜 이렇게 약은 개발되기 어려운 것일까요? 개발 단계가 굉장히 거쳐야 하는 단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단계들은 많이 거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약회사 기사를 접하면 보통 임상 1상, 2상, 3상, NDA 승인 등 다양한 용어를 접하실 겁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른 영상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는 전체적인 단계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임상시험 3에서 10년 걸린다고 되어 있고 전임상 시험도 2에서 3년 정도, 그럼 FDA 심사는 1, 2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보통 임상 3상 할 때 검토를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요즘 좀 당기는 추세기는 합니다. 그리고 임상 3상에서 빠르게 승인이 나서 이르게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보통 항암제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항암제 말고도 이제 위중한 질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약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최소한 항암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짧을 수 있어요. 항암제 같은 경우에 한 3년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다른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에서 7년은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임상이 얼마나 타임라인에 맞게 잘 진행되는지도 회사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얼마나 임상을 예고한 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약물의 경우에는 신풍제약에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신약입니다. 이 약물의 경우에는 지금 임상 후기 이상이 시험이 승인이 되었고 현재 등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 7월에 발표되었던 본인들이 예상한 타임라인이었는데 보면은 환자 모집 완료 예상이 원래 작년 12월이었고 올해 원래 이제 결과 보고서를 내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현재 아직 대상자 등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의 경우에는 빨라봤자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타임라인이 많이 미뤄졌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장 규모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6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성장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이 정도 시장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겟하고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전 세계의 사망 원인 두 번째의 시장입니다. 사망자 수 정말 많죠. 유병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일한 치료제인 TPA와 함께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TPA 사용 시장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TPA 가격을 살펴보면 현재 일반적으로 1개에서 2개의 바이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가격을 보면은 20ml짜리는 거의 25만 원, 50ml짜리는 61만 원이죠. 이거는 몸무게나 이제 적응증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용량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나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1에서 2바이알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용량도 알 수 없지만 이제 1대1로 사용이 된다고 가정하고 가격도 유사하게 책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연 유병률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맥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맥스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100%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 정도 1년에 6천억 원 그리고 50%일 때는 3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예상 성장 규모를 6조라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값을 더 높게 받는 걸로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환자가 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타임라인에 맞춰서 나오면 7년 동안 페이턴트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것도 이제 회사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1에서 3년 50% 점유율 가지고 4에서 7년은 100%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특허가 풀려서 제네릭이 나와서 한 30%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약 4조 원 정도 매출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약값과 환자 수 그리고 점유율을 얼마나 확대하느냐 그리고 적응증을 과연 확대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특허를 더 오래 가져가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아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라이선스 아웃을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매출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앞당기고 좀 더 꾸준히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라이선스 아웃이기 때문에 이 라이선스 아웃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오래 매출을 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약물의 경우에는 SP8008인데요. 이 약물의 경우에는 항혈소판제입니다. 아직은 영국 임상 1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승인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멀었는데 또한 만약에 타임라인이 미뤄지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7년 소요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73억 불이지만 약이 출시되는 2026년에는 100억 불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 점유율 30%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정말 쟁쟁한 항혈소 판제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 약물이 정말 획기적이어서 다른 기존 혈소 판제의 출혈 부작용을 정말로 잘 극복을 했다면 당연히 점유율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 매출은 비슷하게 앞서 본 것과 따졌을 때 한 2조 3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회사의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신풍제약의 경우에는 연구 개발비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분기별 그리고 연별로 매출 대비해서는 한 8%에서 10% 사이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약물이 하나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매몰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풍제약의 현재 매출과 시가총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7조, 현재 퍼가 4,000배입니다. 동일 업종의 퍼는 92배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퍼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퍼는 조금 많이 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피라맥스 그리고 앞서 봤던 SP8203의 경우를 좀 많이 가져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래도 한 7, 8년 후나 돼야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땡겨온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투자를 미루셔야 되는 거고 이 정도는 충분히 땡겨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시면은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분기 매출을 봤을 때는 매출은 잘 증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SK바이오팜의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카리스바메이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카리스바메이트의 경우에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에 쓰이는 약물입니다. 추정 환자 수는 현재 11만 명입니다. 그리고 주요 7개국 매출이 약 1억 3,660만 달러이고요. 그래서 총 1,6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적응증을 가진 약물들이 좀 많기 때문에 경쟁품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경쟁품들이 있지만 모두 1차 치료제는 아닙니다. 물론 적응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임상 1B, 그다음에 2상 개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빨리 한다고 해도 최소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년 후에 매출 발생이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최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약 1년에 160억 정도의 매출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굉장히 연구 개발비를 많이 쓰는 회사입니다. 앞서 신품과 비교했을 때를 보면은 물론 SK바이오팜이 매출이 좀 더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연구 개발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 개발비를 많이 쓴다는 거는 한 약물이 실패했을 때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SK바이오팜은 매출이 그래도 꽤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SK바이오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매출은 현재 SK바이오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통해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매출과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12조고요. 현재 퍼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바로 아직 현재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물론 제약회사의 퍼는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그 퍼가 너무 크다면 즉 과도하게 미래를 땡겨온다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잘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물의 미래 가치를 땡겨온다면 그 약물이 과연 언제 승인될 건지를 생각을 해서 가치평가 반영 시기를 결정을 하는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 가치를 너무 밝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항상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제약회사 평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